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딱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일본 다시 붕괴된다. 무조건 붕괴된다. 저는 이렇게 크게 한 표를 줄 겁니다. 퇴근길에 편안하게 들으시면 투자에 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오늘의 이 강은 여러분들 초엔저 상황에 직면한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아닌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지만 저는 지금이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자,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보시면요. 자, 최근에 보면 뭐 일본이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일본 경제가 요동친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하면서 일본이 다시 막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안에 조금만 더 파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 자, 최근 지금 보시면 지금 일본 긴자라든지 가마쿠라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 일본 경제가 엔진으로 인해서 관광 호황이 정말 어마하고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간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수준을 벌써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엔저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엔저 효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일본을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한국인. 반대로 우리나라를 또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은 또 일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 2019년 대비 증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그다음 멕시코, 중동, 캐나다 자, 등등 이 엔저의 영향으로 가장 빠르게 관광 효과를 보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리가또 한국 하면서 일본 여행 수지가 1996년 8월 이후로 가장 많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수지를 가운데 이 여행 수지가 2,582억 엔, 약 하나로 2조 3천억 원의 흑자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메이징합니다. 그죠? 근데 이 일본의 그 경상수지, 그죠? 전체라는데 경상수지 규모가 2조 2,797억 엔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감안한다면 이 여행수지가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 분명하게 일본에게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이 경우 오히려 너무 엔저라 일본업들만 좋고 국민들은 힘든 거 아닌가요? 자, 그런 내용. 기영님이 좀 분석하는 힘이 있으시네요. 자, 그런 내용 나오는데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반도체 관련 쪽, 이 엔저 효과로 주요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TSMC가 지금 4,760원에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금 1조 2천억을 투자합니다. 이 구마모토에는 투자를 하고 삼성전자도 약 300억에 키나가와 현입니까? 여기 투자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 1,400원으로 또 히로시마에 여기에 인텔이 뭐 이 세 개를 합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 일본 기업에 투자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미국 지원 등이 업은 일본이 반도체 부활 10년 프로젝트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전에 제가 이 라피더스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래 최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슈퍼컴퓨터 AI 관련해서 라피더스, 그 다음에 범용 반도체는 TSMC, 구형 반도체는 르네사스 일렉트릭 이런 삼각편들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10년 계획을 짜면서 다시 한번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보여줬던 일본 반도체 부활을 하면서 관광부터 시작해서 경제까지 일본은 살리겠다. 다시 이제 부활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밖에서 보면 와, 엄청 좋아 보여요. 그죠? 엄청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아시아 시장과 및 이 일본 반도체 장비를 독점적으로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그죠? 미국과 일본, EU 이 관련해서 보조금 협상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 글로벌 공급망을 일본하고 미국, EU 이렇게 짜면서 전기차라든지 2차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보면 엄청 화려해요. 그죠? 자, 그런데 앞서 이제 기영님이 얘기했듯이 일본 서민들은 지금 뭐 경기가 좋다고 하고는 있지만 지금 이 고물가에 정말 엄청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30년 동안 일본은 계속 엔저를 했었고 물가 자체가 정말 초저 물가에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 경기가 나쁘다 하더라도 서민들은 크게 어려움을 몰랐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뭐 우동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우동집이 이 소짜 한 그릇 가격이 2020년 초에 150억엔인데 지금 자 3년 만에 약 2배 290억엔으로 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급여는 받는 돈은 뻔해, 그죠? 받는 돈은 내가 뭐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예? 그러면 예전에 150억 했을 때는 일주일에 뭐 2번, 3번 먹었는데 자 이게 290억엔 되면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예요.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예요. 내수가 죽을 수밖에 없고 서민들은 특히나 일본 같은 우리는 고물가를 몇 번 경험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일본은 3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30살 미만이라든지 50살 미만 같은 이런 물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물가의 고물가에 대해서 내수가 상당히 타격을 입고 힘들어 한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관광 사람이 잘 나가고는 있지만 이 일본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인용 그 JR 일본 레일 패스 요금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일부터 수십 년 만에 49%에서 69%를 인상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은 죗값을 내고는 있지만 내국인들은 그전 가격을 받고 이런 일본이 이중 가격 제도 숙박 없어도 그렇고요. 이게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갔는데 가는 비용은 분명히 싼데 거기서 쓰는 비용은 확 올라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중 가격 관련해서 차별을 받다 외국이 발을 돌린다면 내수가 죽었는데 외국인 발을 돌린다면 더 죽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서민들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데 기업들은 어떤가 한번 보면요. 이경님의 K고물가 고통은 일본은 모릅니다. 일본은 거의 모릅니다. 우리는 꾸준히 계속 올랐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우리도 2, 3년간 엄청 오른 길에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지를 알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자 기업들 한번 보시면 뭐 최근 일본 도요타의 크라운이죠, 그죠? 자 이 도요타가 지금 이번에 이 매출 101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특히나 순이익이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일회적인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호적인 환율 효과에 따라서 도요타 영업이익이 지난 2분기와 환율 적용했을 때보다 1150억엔이 증가했던 부분이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시면 여러분들 영업이익 순이익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영업이익과 그다음 순이익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게 어쨌든 매출에서 그죠? 직접비를 뺀 거 직접비만 빼면 이게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순이익은 직접비에다가 간접비까지 다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도요타는 이게 훨씬 컸다는 거죠. 왜? 엔저 효과 때문에. 자 여기에 지금 도요타 대표들은 일본 대기업들 특히나 자동차 7개 회사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중공업 쪽도 상당히 엔저 때문에 실적 부분들이 많이 상향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기업 업황 판단 지수는 전분기 대비 4포인트 상승한 9로 2분기 연속 상승을 했고 기업 경기 실사진은 일본 버저 0을 웃돌면서 경기를 낙관하는 기업이 많았다. 자 비제조업 대기업 역시 6분기 연속 오른 27을 기록해서 1991년 12월 이후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와 이렇게 보면 야 기업들 좋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 관광지에서 음식점 숙박업소 좋지. 와 일본 이거 완전히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자 실질적으로서 이 업황 판단지 이게 우리나라 업황이 아니고 일본 업황 판단 지수를 한번 보면요, 자 지금 앞서 얘기했던 지금 대기업들 제조업과 비제조업 보시면 5, 9, 10, 23, 27, 10 정말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죠? 괜찮습니다. 상당히 중견 기업도 보면 비제조업 같은 건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중소기업 가서 제조업 쪽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이너스 5, 5, 5, 2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조업, 비제조업, 제조업이 상당히 어려운 거다. 그 제조업자 특히나 어떻습니까? 중소기업들, 작은 기업들은 여전히 지금 조금 좋아지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산업 구조를 보면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준에서 지금 GDP에서 43.8%,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이 수출의 비중이 43.8%인데 일본은 국내 총생산 대비 수출액 20%야. 하면 여러분들 나머지 80%는 엔저를 하든지 말든지 20%만 혜택 받. 그 20%가 어디냐면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하고 일본하고 완전 다른 게 뭐냐면 일본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9.7%입니다, 여러분들. 대기업 비중이 0.3%밖에 안 돼.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하거든요. 대기업 숫자는 적지만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슷비슷한데 여기는 뭡니까? 대기업이 0.3%밖에 안 돼. 0.3%에 20%를 차지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논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엔저를 하든 말든 일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기업적인 상황.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수출하는 기업보다 수출을 안 하는 기업이 80%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저를 해서 우리 떠들썩하게 효과 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여기에 이 엔저에 대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답변한 중소기업 비율이 50.6%를 차지한다. 그다음에 이익이 더 크다고 한 사람은 4.5%. 근데 일본 국민 특성을 보면 절대로 정부한테 노라고 대답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5% 이익이 크다고 얘기하는 4.5 이것도 불이익이 크다는 게 50.6%밖에 전체적으로 하면 90% 사람들이 다 불이익이 크다 중소기업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일본 무역 수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일본이 2022년 특히 2023 1월도 보시면 엄청난 3.5조에 대한 적자를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2023년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떨어진다 해서 저도 일본이 엄청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6월 달을 한번 제외하고는 여전히 일본 무역 수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적자를 못 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게 지금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적자가 6월 달 한 번을 빼고 다 적자였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뭐 이겼다. 그 다음에 뭐 외국인들을 많이 들어온다. 반도체 공약 투자였죠. 일본이 엄청 잘 나가는 처럼 얘기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무역 수지는 여전히 지금 적자. 이게 어떻게 보면 엔저의 명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최인찬 님이 진짜 일본과 과거의 경제에 쌓아두지 않았으면 망했을 거 맞습니다. 과거의 경제에 쌓아두지 않았다면 망했는 게 확실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 자,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엔저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을 뒤늦게 1만 개 수출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중소기업 수출기업 장려 정책을 실시하는 거고 아마 여기에 우리나라 그 용인 클러스터 하는데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답한 정책이죠, 정말. 안 그래도 지금 얘네들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세금 혜택까지 줘가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을 여기 이제 끌어들이겠죠. 이거 정말 짜증 지대로 납니다. 근데 뭐 지금 저렇게 한들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일자리 현상이 이 엔저의 부작용이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일본도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3밖에 안 돼요. 우리는 뭐 더 떨어지지만 일본도 출산율이 1.3밖에 안 된다. 1.3명. 자, 2명 결혼해서 1.3명 점점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한 거는 맞는데 자, 예전에는 일본의 선진 건축 기술을 배우러 베트남, 미얀마 일자리 찾아오면서 많았는데 지금은 외국인 일자리가 안 온다는 거죠. 왜? 엔저니까. 엔저니지 않습니까? 일본도 많이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뚝뚝뚝 떨어지니까 내가 200만 원 벌었는데 해외 송금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150만 된 거예요. 이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에 갈 리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3D라든지 힘든 일을 외국인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초적인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일본 이 외국인만 이탈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값싸진 엔화 더디게 일본에서 더디게 상승하는 임금 상승률 탓에 일본 청년들의 이탈 현상도 감지되고 있다. 보시는 대로 자,
2012년, 2022년에 일본 전체 고령자 수는 510만 명 증가하는데 45세 이상 비정규직 고용자가 대부분이고 오히려 실질 일하는 25에서 44세는 줄고 있다. 왜 그러냐면 명목 임금 상승률이 0.4%. 근데 앞서 제가 물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3년 만에 2배가 올랐죠. 그럼 0.4% 하면 3년 동안 1.2% 오른 거예요. 근데 물가는 2배가 올랐다. 자연적으로 월급이 한 40% 깎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연적으로 월급이 깎이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자, 일본에서 일할 바에는 호주나 캐나다, 외부에서 나가서 일본을 돈 벌면 오히려 그 월급에서 일본은 엔저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죠. 자국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훨씬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나온 게, 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1년간 일본에서는 175만 2,800만 원을 벌지만 호주에서는 2배 364만 원. 근데 이게 점점점 더 내려가면 더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야해도 놀러도 가고 일도 하고 돈도 더 벌고 엔저의 명암이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게 서민들, 기업들, 그다음 노동 인구까지. 여러분들 일본 경제가 지금 점점 추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엔저를 계속 한다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미래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이렇다 보니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해제를 해야 되는가. 이러다가 일본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다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달러당 엔화가 150원을 넘어 1년 만에 최약세로 떨어집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음 주 정책 결정을 앞두고 일본은행이 이 조정에 나설 것이다, 이런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지금 보시면 1990년대 8월 이후로 최저치.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일본의 경기가 호황에도 관광객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투자 유치도 많이 했고 되게 도요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면 일본이 엔화가 강세를 가야죠. 근데 지금 점점 약세로. 이거는 일부 뭐 학자라든지 뭐 오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일본 무역상사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일본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수출이 잘 되본들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렇게 계속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 국채금리 격차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 10년물이 지금 국채금리가 5%대 향하고 있는데 일본 국채금리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5%대야, 여러분들. 일본 국채금리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0.85예요. 이게 뭐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은 점점 약세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난해 엔화가 자꾸 떨어지니까 9월과 10월 세 차례에 걸쳐서 9조에 600억 달러를 투입해서 1998년 처음으로 시장 개입을 했고 올해도 엔화가 달러 대비 12% 이상 약세를 벌면서 10개국째 차기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래 되니까 시장 개입이 있었다는 추측이 점점 벌어지고 투기 세력도 일본이 쟤들 국가의 자금이었고 지금 이 금리 체제를 양적 완화 체제를 계속 간다 보면 결국은 일본 엔화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영국 사태 비슷하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블룸버그의 이 CIBC 글로벌 외환 이 전략 책임자가 정부의 개입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가 점점 분명히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경고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이 이렇게 하면서 효과가 있었다면 계속 해도 되겠죠. 그런데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엔화 약세. 엔화가 지금 계속 약세를 내죠. 2020년 2년부터 특히 약세였는데 엔화 약세하면서 수출 기업들 개선시키겠다.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선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투자가 증대되면서 양적이나 질적의 소득을 증대하고 고용을 증대하겠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공급 견인이 아니라 수요 견인의 인플레이션 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10년 동안 됐느냐? 전혀 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무역 수지가 계속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적자가 늘었다는 거죠.
네, 이기영님 사실은 아베노믹스 때문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저는 일본이 자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일본이 국가비죠. 저는 일본이 압도적인 1위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1위를 차지했네요. 근데 베네수엘라랑 일본은 급이 다릅니다. 그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이 지금 국가비죠. 특히나 일본 은행에서 이 엔화 국채를 너무나 많이 사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상당히 금리를 올려버리면 부담이 된다는 게 항상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 더 보면 일본이 저렇게 초저금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부분은 가계부채, 이 일본의 가계부채가 거의 하위권이에요. 거의 하위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초저금리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국가부채가 많아서 올리기 쉽지가 않았지만 서민들이 이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던. 우리나라가 반대지. 우리는 어떻게 되면 가계부채는 우리나라가 높고 국가부채는 지금 보시면 요밖에 안 돼요. 완전 반대예요. 그나마 이거는 제가 일본 칭찬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본은 서민들의 부채는 지우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국가가 부채를 안 질려 한다는 게 문제라. 이 차이점이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점이 지금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서서히 이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1월 달과 비교하면 5.6%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30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일본 서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수입 물가들, 이 엔저가 되면 수입 물가들이 올라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고물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서 왜 우리 먹는 거랑 이 쓰는 거 낮춰라 이런 얘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종료 타이밍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국가 부채가 걸리는 거지. 또 소비 감소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지금 초저금리를 종료할 때가 지금 점점점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얼마 올릴지 참 이게 겁나기는 겁날 겁니다. 이 일본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만약에 1% 관련해서 1%를 올린다. 금리를 1% 올린다. 그러면 일본이 내년에 기준으로 한 7천억 정도 이자 비용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이 2025년 되면 얼마가 되냐면 2조엔. 그 다음에 1년 더 해서 2026년 되면 3조 6천억이 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일본의 국가부채는 조금 내려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 이 가계부채는 올라갈 거예요. 여러 학자들이 여러 경제학자 여러 학자들이 일본 이제 살아오를 것이다 이렇게 많이 사람 얘기하지만 실제 이 내용만 살짝 올라와 버리면 일본은 절대 이제는 앞으로는 성장할 수가 없는, 정말 일본이 3년 뒤에 나오겠지만 만약에 3년 뒤에 뭐 잘못되지 않습니까? 일본은 하락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겁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의 이 금융 완화 정책 정상화가 멀어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통화 정책 정상화 순서를 보면 이 YCC를 해지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정상화한다. 그다음에 오버슈트 커미트미트. 자, 이 소비자 물가 상승 2% 상해시까지 보는 통화 공급 확대를 폐지했다. 뭐 어려운 말을 하는데요. 그 어려운 말 하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긴축 정책 하겠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긴축 재정을 하겠다. 지금까지 돈을 뿌리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뭐 어떻게 했다? 긴축 재정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긴축 재정하면 고금리, 고물가, 우리 미국이 했던 모습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이 아마 기시다 총리는 거의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 요번에 그 14일, 15일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지지한 조사에 보면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5%밖에 안 돼요. 윤석열 총리가 한번 했을 때 30%대 후반까지 한번 갔다가 지금 다시 제자리 걸어왔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일본 이 서민들이 고물가 때문에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린다? 그 고물가가 단기적으로 어쨌든 길게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더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원리금 상환 비용대나 뭐 경제정책 투입할 재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 이 기시다 내각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지금 코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침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 2월달 30일, 31일에 일본 은행의 10월 통화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특히 국내 환율을 보시면 오늘 그 10매단 빠졌다가 지금 다 좀 납포를 줄이면서 솔직히 지금 내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환율이. 근데 이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라서 일본에서 긴축을 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증시 환율이 단기적으로 미국의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조금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31일까지만 그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움직임을 봤을 때는 관련해서 YCC 정책 수정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본이 점점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자, 그러면서 금융시장 관련해서 구로다가 무너지면서 신임 총재로 온 나가이 시게토 옥스퍼드 이름도 힘드네요. 어쨌든 자, 일본은행 총재가 어쨌든 우에다 가지오 일본은행 총재가 내년 봄 인상 예상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됐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하겠다는 거죠. 과연 이 기시다가 이거를 허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올해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했으나 자, 2010년에 중국한테 2위를 내주고 3위를 밀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2023년에 지금 독일이 여러분 지금 얘들 마이너스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독일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 나라한테 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3년 뒤에는 2026년에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된 인도가 4위로 내려오면서 일본은 5위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IMF에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금리를 지금 올릴 수밖에 없다. 이 순위가 더 빨리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일본이 계속 엔저했나?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일본이 뭡니까? 엔고에 계속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지난해부터 초엔저라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일본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들을 계속 잠재워 놨던 이 물가 상승이 올라가니까 터지는 거죠. 간단하게 그 관련된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이 플라자 합의 이 당시에는 일본이 최고였습니다. 거의 엔달러가 250억 엔 할 정도로 일본이 엄청나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유럽과 붙어서 야 일본 너희들 너무 그러니까 좀 낮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때는 정말 일본이 너무 잘 나갔다는 게 1달러에 235원 이렇게 됐었으니까. 그런데 이 플라자 합의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듬해 7월에 150엔 수준으로 내려갔고 여기서 또 멈추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나온 건 뭐예요? 루블 합의 기억나십니까? G7하고 캐나다, 이탈리아 해에서 과도한 달러 약세가 흐름을 막겠다 하면서 루블 합의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일본이 고엔고가 뚝뚝뚝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그때 어떤 부분을 펼쳤습니까? 아베노미스 정부 저금리 정책 기조를 이어갔죠. 자, 그렇게 되면서 부동산 및 자산 등 자산 가치가 급등을 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올라갔다 한 방에 무너지는 버블이 터졌죠. 그래서 제가 앞서 지금 리츠펀드 극과 극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여러분들 극과 극이라는 이유를 들었던 이유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될까 봐. 우리도 지금 저금리잖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상당히 저금리예요. 올리지도 못하고. 관련해서 계속 저금리 정책 기준을 이뤄간다면 결국은 버블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라오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딱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일본 다시 붕괴된다. 무조건 붕괴된다. 저는 이렇게 크게 한 표를 들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일본도 벌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벌어놓은 것도 살고 있지만 벌어놓은 거 살고 있었는데 또 하나 터진 게 이제 이 동일본 대진이죠. 이 동일본 대진을 타면서 엔달러 환율의 100원을 밑도는 초엔고 현상이 가속화되고 수출 기업 쪽 이러다 보니까 또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저금리 정책 피고 환율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30년간 이어져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엔하 현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엔저 현상은 작년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년에 일어났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이 이제 먹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 부채는 너무 많고 그때 하필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는 고금리로 가요. 근데 저금리 하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 중국밖에 없었어요. 근데 중국도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근데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곧 생길 수밖에 없다. 왜냐? 금리 올라가면 생길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면 자 여기서 플라자 르브르 합의가 돼서 이렇게 쭉 내렸다가 동일본 재진되면서 잠시 반등을 했다 계속 유지를 하다가 2010년부터 쭉 빠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잠시 또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쭉 이렇게. 근데 이걸 보면 좀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자 100을 보면, 그죠? 100을 보면, 자, 중국 같은 경우는 110까지 갔다가 100으로 다시 왔어요. 유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로 같은 경우도 100을 위해서 쭉 내려갔다가, 이때 뭡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쭉 내려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은 강달러 시대를 보여줬으니까, 자, 올라가면서 내려왔지만 이렇게 돼. 근데 일본은 지금 추락 속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지금 추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제 과연 기축통화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명목 신료 환율이 지금 80엔을 깬다. 이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엔달러 환율이 이렇게 특히 엔화가 중국이라든지 위안화라든지 유로라든지 미국 달러보다 이렇게 명목 실효 환율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가 간 금리 차이라는 거죠. 젠첸이 도쿄 땅값으로 미국 전역을 샀다는 해서 네 맞습니다. 그 엔고이 시절에 그때 많이 샀었죠. 근데 그때 나갔던 그 자금들이 안 들어와. 전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엔제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지금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 특히 고물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인플레이션 1.8%에서 2.5% 큰 폭으로 상향. 일본은 늘 1%대 전후 때 아니면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여기에 식료품 물가가 70%, 식음료도 11%. 자,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의 구매가 낮아 소비가 침체되는 내수 침체가 이뤄졌다. 근데 엔저에도 무역 흑자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무역 적자를 기억하고 있고 강공업 생산 및 기업의 설비 투자 등등이 모든 것이 점점점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근로자 임금 상승 지지분에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고 합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대체할 외국인들도 엔화 가치가 너무 작아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과 주택 가격도 올라서 가계의 부담이 작용하다. 초엔저가 다른 가치 매우 낮아지는데 국민들과 기업들도 정부도 점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한다, 이런 계속 현상을 본다고 하면 결국은 엔저에서 지금 일본은 엔고로 갔다가 엔저로 가는 이거를 이제는 할 시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렸다가 내렸다 이렇게 이것도 정상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리 올렸다가 내렸다 그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구나. 중국이는 공산국가라 치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 그게 안 돼서 지금 그것도 못 하고 있었는 거죠. 근데 엔저에서 지금 이제 종료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시점이죠. 그죠? 높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엔고로 가기 전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을 지금 예전에 일본이 미국이 했던 것처럼 그죠? 여기에 일본에 좋은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이 지금 어렵다는 거야. 참 M&A 하자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 2019년대 우리 그 노재팬 운동할 때 여러분들 그죠? 2019년도에 노재팬 운동했을 때 그때 이 경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이다 이렇게 나면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사를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일본이 항복했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일본 채권도 사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사고 기업들도 사서 자 우리가 이걸 사서 엔고 갔을 때 팔아도 되고 영향을 받아도 되고 진짜 경제전쟁을 저는 한번 지금 해본다면 일본 지금 금리 올리면 그러기 직전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투자의 기재라 월에 몇 배씩 이제 일본의 5개 무역 상사를 뭐 매수를 한다. 그리고 지금 주식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들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본인들은 일본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보는 거랑 내부에서 보는 거 엄청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본에 사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근데 기업들이 힘들고 일본이 힘들어진다? 충분히 저는 일본이 이제 점점점 침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일본을 침몰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하여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투자 도움이 되는 투자캐스터 홍반장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